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 강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저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아시고 오신 거라 뭐 특별히 소개할 건 없고요. 8개월 된 딸아빠입니다. 그 이상은 소개할 게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딸 엄청 이쁩니다. 뻘소리고요. 그 OT를 해야 되니까 잠깐 OT 시간을 좀 할애를 할게요. 그 이기는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모의 시험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제 50점 모의 시험을 보게 됩니다. 50점 모의 시험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범위에 관해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 강의 계획서 이면을 한번 봐주실래요? 강의 계획서 2면 보셨어요? 네, 강의 계획서 2면 보시면은 1회부터 9회까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3회부터 모의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3회부터 모의 시험이 있는데 거기에서 두 칸 전입니다. 두 칸 전이 이제 시험 범위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취소 소송의 대상은 두 번이 시험 범위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근데 뭐 이 앞에 있는 대상은 어디까지고 뒤에 있는 대상은 어디까지냐 이런 얘기는 그냥 하지 마시고요. 그냥 대상을 전반적으로 한 두어 번 공부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이번 모의 시험은 당연히 이제 점수도 있고요. 점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석차도 있습니다. 점수도 있고 석차도 있는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런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작년에 워낙 1차 시험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80% 정도가 떨어졌죠, 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1차 시험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이 여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대화를 해보니까 이제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1차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근데 뭐 그거를 제가 이제 해소해 드릴 방법은 전혀 없고요. 알아서 셀프로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누군가는 분명히 붙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 누군가는 붙는 사람 안에 본인이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 중에 1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요 준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모의 시험 준비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은 저걸 이제 소홀하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쭉 내려갈 거 아니에요. 쭉 내려가다 보니까 자꾸 이제 시험을 보기 싫어지고 이제 효능감이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서로 악순환이 될 거예요. 그 악순환을 여러분들이 셀프로 잘 극복해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게 1차 시험을 준비를 하다 보면 2차 시험 공부 비중이 줄어드는데 당연히 점수랑 석차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되는 게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요즘에도 인터넷하고 유튜브 보고 인스타하고 그러는데 당연히 그거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렸다면 그의 반대급부로 여러분들의 지식은 털려나가고 남들은 그 시간에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반대급부 현상은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요것 때문에 요거를 준비를 소홀해서 요게 이렇게 떨어지는 순환이 일어나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멘탈 크게 흔들리지 마세요. 물론 흔들리겠죠. 멘탈 당연히 흔들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버틴 사람 중에 합격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작년 시험이 아주 그지같이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생동차 합격자도 있고 유예 합격자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여러분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합격한 사람들이 중간에 멘탈 털렸다고 놔버렸다. 그럼 합격했을 리가 없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멘탈 안 털리고 꾸준히 하면은 그 중에 한 명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거 극복하는 방법이 별개로 있냐?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잘 견디셔야 된다. 그냥 조금 거짓말하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고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버티세요. 물론 마지막 고비 아니에요. 아닌데 그냥 스스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내 인생에 이게 마지막 고비다. 어차피 합격하고 나도 고비는 계속 오거든요.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제출에 관해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특히 온천반 분들 공지된 내용 잘 따라서 제출 잘 해주시고요. 일기 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네 노동법 수업도 들으니까 노동법 지난주에 못 냈으니까 이번에 행정쟁송에 섞어서 내고, 그 다음에 나는 지난주에 좀 바빠갖고 시험 못 봤으니까 그것도 섞어서 내고, 그런 거 여러분들 일체 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이 내도 그대로 돌아갈 거예요. 알겠죠? 해당 회차 것만 제출해 주세요. 해당 과목만.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실강분들도 그 룰을 꼭 잘 지켜주세요. 난 지난주에 안 왔으니까 슬쩍 섞어서 내야지, 이런 거 여러분들 좀 피해 주십시오. 첨삭자 구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첨삭자 구하는 거 매우 어렵고요. 그래서 첨삭자 분들이 이런 거 이제 들어가면은 폭발해요. 폭발하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갑을 관계가 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요. 이제 합격하고 나면은 갑을 관계가 생겨요. 첨삭해 주시는 분들은 갑이고 저는 이제 을, 병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저 혼자서 뭐 솔직히 제가 일주일에 첨삭을 아무리 많이 해봐야 20개 못 해요. 물론 거기에다가 빨간색 쭉쭉 밑줄 긋고 참 잘했어요, 잘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적는 거 그렇게 하면은 100개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거짓말이잖아요. 진짜예요. 진짜인데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는데 예. 근데 그렇게 하는 거는 첨삭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뭐 첨삭을 한다고 해봐야 아무리 많이 해도 일주일에 한 20개 정도밖에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첨삭자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막 섞어찌개로 막 이렇게 하면은 첨삭자분들이 나 이제 안 한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머전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는 꼭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모의시험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론 설명도 할 건데, 여기 이제 강의 계획서 보면은 뭐 강의 진행 요렇게 해서 첫 번째 페이지에 기본 교재를 통한 최종 이론 정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 최종 이론 정리는 잘 안 될 거예요. 러닝 타임상 잘 안 될 거고, 제가 요번에 좀 준비한 게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2년간은 합격의 키가 행정쟁송이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과목에서 뭐 점수를 잘 맞았다라고 해봐야 몇 점이에요. 60점대 초반이잖아요. 누구는 노동법 63점 나왔다는데 64점 나왔다는데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응시자 4,000명 중에 그게 몇 명이나 돼요? 몇 명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불확실한 확률을 노리는 것보다, 물론 그렇다고 아예 놔버리면 여러분들 폭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나마 60점이라도 맞으려면은 노동법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그만큼 노동법이 신림동이 상향 평준화가 됐어요. 가리키는 컨텐츠도 크게 차이가 없이 대동소이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크게 안 벌어진단 말이에요. 튀는 점수도 별로 높지가 않아요. 높지가 않으니까 이게 다른 과목에서는 점수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 이 행정쟁송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고득점자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만큼 이게 스펙트럼이 넓게 뽑아낼 수 있는 점수예요. 형편없으면은 뭐 40점대도 나오고 잘하면은 70점대도 나오고. 제가 뭐 수강생은 많지 않지만은 작년만 해도 저한테 점수 보여주신 분 중에 70점 넘는 분이 수강생 몇 명 없지만 3분이 계셨어요. 60점대 후반은 엄청 많고요. 그러면은 사실 다른 과목 한두 개 개박살 나도 덮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걸로. 그러다 보니까 요게 제가 볼 때는 저희 수험에서 거기 합격할 수 있는 뭐랄까 키메이커 같은 과목이 됐어요, 행정쟁송에서. 근데 그렇게 높은 점수가 나오려면 남들이 못 맞추는 거를 맞추는 그 몇몇들이 튀는 거란 말이에요. 참고로 그 70점 넘은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요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목이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하는 거는 다른 과목이 뭐 한 55점이다 이러면 덮어버릴 수가 있죠. 근데 다른 과목이 41점이다 이러면은
20점을 덮어야 되잖아요. 그건 못 덮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어느 정도 좀 돼야 돼요. 제 말은 다른 과목을 아무리 죽서도 덮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남들이 못 맞추는 걸 좀 맞춰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2, 3주 쉬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업을 접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1기에서 2기 텀까지 한 2, 3주 정도 텀이 있었거든요. 그때 신림동에서 전혀 없는 내용인데 나만 가르쳐서 나만 대박 칠 게 뭐가 있을까? 아니 근데 여기에서 강의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 그런 꿈을 꾸거든요. 저는 여기에서 강의한 지 10년 넘었지만은 한 5, 6년 전만 해도 나 1타 강사 되고 싶다는 말을 서슴없이 했어요. 왜냐면 저도 한번 인기 강사 돼보고 싶거든요. 사람이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그런 허무맹랑한 꿈은 안 꿔요. 왜냐면은 같은 포지션이 한 10년 이상 지속되면은 사람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거든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저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터트렸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림동에서 전혀 기존에 없던 컨텐츠를 좀 집어넣어서 한번 대박을 쳐볼까, 대박을 쳐보고 싶은 그런 컨텐츠를 발굴하기를 시작했어요. 그게 이제 조문을 이용해서 내는 문제인데 거기에 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전혀 스포 없이 그냥 모의시험 문제로 낼 거예요. 전혀 연기 일기 뭐 그 어떤 수업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그런 컨텐츠를 모의시험에서 그냥 작년 시험장 느낌 그대로. 시험장 갔는데 이건 들어본 적도 없고 몰라. 응시자 4,000명이 다 몰라.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서 모의시험에다가 좀 섞어서 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이론에 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기존에 전혀 없었던 컨텐츠인데 난이도를 극악으로 올리면은 이런 걸 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을 좀 발굴을 해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존에 없었던 이론을 조금씩 추가할 건데 이게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론들이 계속 있는 게 아니어서 저는 꾸준히 발굴을 할 거고 그런 부분을 발견하면은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테마를 갖고 강의를 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 집행정지에 관해서 여러분들한테 극악으로 난이도를 올리면은 낼 수 있을 만한 상황을 좀 뭐랄까 테마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뭘 할 거냐면요, 문풀을 할 건데 첫 번째로 이제 저희 기본 교재 맨 뒤에 보면은 최종 연습이라고 있어요. 최종 연습이라고 있는데 1회가 60이고 2회가 40이고 3회가 30이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최종 연습 문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더하면 150이잖아요. 더하면 130이잖아요. 그죠? 더하면 130인데 130 문제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소문제가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있는 거 요게 이제 300문제라고 봐야 돼요. 제 생각에는 대략 소문제까지 제가 세보지는 않았는데 대략 300문제 정도 한 3배는 된다. 소문제까지 고려하면은. 아니에요? 제가 틀렸어요? 잘못했어요? 60, 40, 30 이렇게 구성한 거 아니에요? 맞죠? 130문제인데 적어도 두 배는 무조건 넘거든요. 소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300문제 이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요거를 한 주에 15개씩 처리해 나갈 거예요. 15개씩 처리해 나갈 건데 잠깐 볼게요. 거기 최종 연습 문제 한번 가보실래요? 375페이지네요. 그죠? 375페이지인데 오늘은 최종 연습 문제 1에 1번부터 377페이지에 15번까지 할 거예요.
377페이지에 아라비아 15분 보이죠? 요까지 나갈 건데 이거 맨날 제가 하는 거 여러분들이 듣고만 있으면은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 제가 하는 거 보고 다음 주부터는 15개씩 여러분들이 미리 해오세요. 미리 해오고 그 다음에 저는 강의 중에 요거를 이제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비교를 해보고 아 승주의 설명이 나은 것 같다. 아니다. 승주 쟤는 개 빠가고 그래도 내 구성이 나은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취사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300개 정도를 계속 답안을 구성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진짜 미친 듯이 막강해져요. 농담 아니거든요. 제가 요거를 꾸역꾸역 해내는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꾸역꾸역 못 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간에 아픈 사람도 있고요. 중간에 뭐 생각지 못했던 일이 있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뭐 1차 시험 때문에 10개를 15개를 하기로 했는데 한 두세 개 하다가 아니야 1차 해야 돼. 사법법 다음 달 14일까지 신고해야지 막 이러면서 넘어가서 못 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강요를 할 수는 없지만은 요거 꾸역꾸역 해내고 나면은 정말 미친 듯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미친 듯한 자신감이 생기는데 그럼 이 안에서 모든 문제가 다 나와요? 아니요. 작년에는 뭐 특정 어디에서 모든 문제가 다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그럼 이걸 왜 하는 거냐? 분명히 실력이 향상되고요. 그리고 실력이 향상된 걸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고요. 이걸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게 아 내가 늘었다라는 걸 체감하게 되면요. 사람은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약간 오만도 해집니다. 아 뒤졌어. 이제 걸리면은 끝장이다라고요. 그걸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요걸 꼭 해보시길 바래요. 저는 여기 미리 해오셔서 저랑 뭐해라? 비교하셔라 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사례집 있잖아요. 사례집이 있는데 여기 있는 사례집은 한 문제 몇 개인지 기억 안 나요. 100개 좀 넘거든요. 12개씩 한 주에 12문항씩 여러분들하고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왜 그러냐면 읽는 거는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여기 있는 사례집이 양이 폭발적으로 늘다 보니까 오타나 어색한 문장 혹은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많이 제보해 주십시오. 제보 많이 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겠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감사하는 마음 가져야 되잖아요. 왜냐면은 저도 이거 제 거지만은 제가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들어와요. 어색한 부분이나 오타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12개씩 가이드하고 여러분들은 복습을 하되 여기는 좀 뭔가 문장이 어색하다 혹은 뭔가 오류가 있다 뭐 그런 것도 여러분들 제보 많이 해주세요. 카페 오타 제보란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요 여기 있는 요거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요 15개씩 하는 거 최종 연습 문제. 여기 있는 걸 최근에 보니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요걸 부탁하신 분이 있어요. 카페에 뭐 사안의 포섭 연습 뭐 이런 동영상이 있죠. 요거를 이제 문서화해서 달라라고 요청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 문서화 못 하겠더라고요. 문서화가 가능했다면은 제가 동영상으로 올리진 않았을 거예요. 물론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문서화를 못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요것도 문서화해서 달라라고 하신 분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요게 아까 전에 말했지만은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문서화 못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사례 문제도요.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0페이지가 넘거든요. 100문제 좀 넘는데 근데 저 한 300개 무조건 넘어가는데 저거를 문서화해 달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조건 1000페이지 이상짜리 책자 분량의 문서를 만들어 달라라는 건데 비현실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거 다 읽지도 못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쟁송하다 여러분들은 망해요. 그런 1000페이지짜리 문서를 여러분들이 읽고 있으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필링을 얻기 위한 거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내용이요. 이론 파트 찾으면 다 나와요. 이론 파트 찾으면 다 나오기 때문에 요거 문서해달라 라고 하는 요구는요 제가 수용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아시겠죠? 1000페이지짜리 문서 못 만들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신림동에. 예. 그런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고 오늘은 요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여기 있는 이 집행정지 요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실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 첫 시간이 요게 샘플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뭔가 고민해서 정리한 내용을 저의 수강생만, 물론 이게 또 베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뭐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의 수강생만 알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남들은 몰랐으면 좋겠고. 그래서 샘플 강의에 들어가는 게 과연 적절한가라고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첫 시간부터 저런 걸 하면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보니까 샘플을 거의 안 듣더라고요. 예, 왜냐면 이제 비인기 강사다 보니까 샘플을 거의 안 들어서 괜찮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 수업과 무관하게 여러분들은 연기일기 때 공부했던 거 꾸준히 해 나가셔야 돼요. 알겠죠? 그거 연기일기 때 공부했던 거 꾸준히 해 나가시고 모의 시험 준비도 하시고 그다음에 요것도 하시고 요것도 복습도 해야 되고 12개씩 치고 나가면은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재미를 볼 수 있어요. 재미를 볼 수 있어요. 진짜예요. 그 작년에 70점 넘었다는 분 3분이 있었잖아요. 3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심지어는 생동차입니다. 생동차인데요. 뭐 물론 제가 볼 때는 행정쟁송이 재밌어서 행정쟁송만 팠더니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다른 과목을 너무 소홀히 한 나머지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은데 아무튼 다른 과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면 재미를 볼 수 있다. 자, 오늘 나간 요 프린트가 하나 있어요. 요 프린트 있거든요. 5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이건 지울게요. 이기니까 앞에서부터 쭉 나가는 건 제가 되도록 피할 거예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교재 읽으면서 연기일기 때 공부하셨던 거 하시면 되거든요. 자, 5페이지 폈습니까? 그동안은 그동안은 이 집행정지의 요건에 관해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왜 바꿨는지 나중에 설명도 드릴게요. 집행정지 요건에 관해서 어떻게 쪼갰었습니까? 적극적 요건, 그 다음에요. 소극적 요건, 요렇게 쪼개서 공부를 했었고 대부분의 교재가 요렇게 되어 있죠. 그죠? 적극적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본, 처, 회, 긴, 적, 익이죠. 그죠? 그 다음에 소극적 요건은요. 공, 본이었어요.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컨텐츠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성을 좀 바꿔보려고 해요. 여기에서 집행정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적용 범위라고 교재를 만들어서 심지어는 교과서들도 그렇게 돼 있는데 과연 거부 처분에 관해서 집행정지가 허용되는가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다들 공부는 열심히 해요. 되냐 안 되냐. 안 된다 라고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시험장에 갔을 때 거부 처분에 관해서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어요. 뭐 했다고요? 신청을 했어. 신림동에는 그런 문제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지만 그러면 신청을 했잖아 일단. 그랬더니 심리를 해보니까 재판부가 얼라 거부 처분이네? 라고 거부 처분이야. 그죠? 그러면 도대체 작년 문제처럼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이렇게 나왔을 때
과연 신림동에서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이냐. 아니, 거부 처분해서 안 된다는 건 일단 안다고요. 안 된다라는 건 일단 아는데 법원에 접수가 됐잖아요. 신청서가. 접수가 되는데 그럼 그 다음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1번 전화를 한다. 이거 안 된다라고 구두로 설명해 준다. 2번 신청서를 찢어서 버린다. 3번 신청서를 불태운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그냥 우리 솔직하게 법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는 분. 선생님, 당신이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요. 맞아요. 저는 가르쳐준 적이 없지만은 혹시라도 알고 계신 분. 네. 그래요. 몰라야 정상이죠. 뭐 신림동에 거의 대부분 다 몰라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이 집행정지에 이익이 없다. 요럴 때는 그러면은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집행정지 이익이 없어. 그럼 요건을 못 갖췄어. 오케이, 나 거기까진 배워서 알고 있어. 그럼 법원은 어떻게 해야 되냐? 2번 또 찢어서 버린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신청인 적격이 없으면 어쩔 것이냐? 긴급한 필요가 없으면 어쩔 것이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으면 어떡할 것이냐? 처분이 아니라면 어떡할 것이냐? 그 다음에 적법한 본안소송 계속 중이 아니라면 또 어떡할 것이냐? 요때마다 법원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아, 요거는 신림동에서 완전히 무방비일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좀 갈아엎었어요. 갈아엎었는데 갈아엎은 근거에 관해서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판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요렇게 쪼개는 겁니다. 이렇게 쪼개는 건데 집행정지의 본안처럼 적법요건, 본안소송처럼 적법요건, 교재에는 없으니까 필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나는 필기가 필요 없다 그러면 암기를 하시든지 뭐 어떻게든 하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실체적 요건 이런 식으로 쪼갭니다. 쪼갰죠?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실체적 요건을 두 개로 쪼개가지고 적극 요건, 그 다음에 이제 소극 요건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적극 요건 이렇게 소극 요건 나눈 다음에 형아들 자 봐봐요. 여기 있는 소극 요건에는 자 빌링, 여러분들의 빌링을 동원해 봐요. 뭐가 들어갈까요? 네, 요거는 공본이 들어갑니다. 공본이 들어가고요. 여기 있는 적극 요건에는 쪽이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요게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긴급한 필요 요게 들어갑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 긴급한 필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적법 요건에는 남은 거 뭐 있어요? 적법한 본안소송 계속 중일 것, 그 다음에 처분이 있어야 될 것,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남은 거 신청인 적격이 있을 것, 그 다음에요 집행정지 이익이 있을 것. 요렇게 쪼갭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봅시다. 요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쪼개가지고 자 보자고요. 요거를 못 갖췄다. 본처적이 요걸 못 갖췄다. 그러면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각하 판결이 아닙니다. 본안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이 아니에요. 답안에다가 판결이라고 쓰면 여러분들 거기에서 또 점수가 나가리 되는 거예요. 저희 기본 교재 맨 뒤에 보면 집행정지는 뭐 두 글자 뭐라고 찍혀요? 집행정지는 결정이라고 찍히죠? 제가 샘플 하나 넣어놨잖아요. 제가 직접 겪었던 사건. 그죠? 그래서 요걸 못 갖췄다. 그러면 각하 뭐라고요? 결정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요거를 다 충족한다. 그러면은 무슨 결정이 나갈까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도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본안소송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도 않아요. 됐죠? 그러면 무슨 결정이 나갈까요? 이인용 결정이 나가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가요? 기각 결정이 나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게 기본 뼈다구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요 얘기를 좀 해봅시다. 거부 처분의 경우. 거부 처분의 경우에는 실제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되는가? 거부 처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자, 여러분들 어딜 보시냐면요. 교재. 아니, 교재가 아니에요. 교재 아니에요. 오늘 프린트 22페이지 오세요. 오늘 프린트 22페이지 왔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디테일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거부 처분이 안 된다라고까지만 문제가 나온다면은 신림동에서 대부분 방어가 가능하겠죠. 근데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조금 한 문장만 추가했을 때 거기에서는 이제 속수무책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22페이지 봤습니까? 자,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즉 거부 처분이 있기 전에 신청 시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 불과하고, 맞죠? 여러분들이 연기 일기를 꾸준히 따라왔다면 이 정도 문장 소화하는 데 문제 없을 겁니다.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거부 처분의 효력 정지는 그 거부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아니하여 라고 돼 있죠. 즉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어서, 이런 뜻이죠. 아무런 쓸모가.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거부 처분이 안 된다라는 것까지는 다 알았는데 도대체 이게 여기에서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 문장 안에 들어있어요. 어디에 들어갈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디테일을 조금만 알고 있으면은 그렇게 거지 같은 문제가 나오더라도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집행정지를 할 쓸모가 없다라는 거니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집행정지에 이익이 없다라는 거죠. 집행정지에 이익이 없는 거여서 뭘 해야 돼요? 네, 각하를 해야 됩니다. 각하. 자, 그럼 읽어보죠. 집행정지,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됐죠? 자, 그럼 다음.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라고 되어 있죠.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근데 원심은 두 번째 줄에 뭘 했어요? 기각을 해버렸네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더 병신같이 만들어 볼게요. 문제를 더 병신같이. 분명히 이 거부 처분에 관해서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으니까 법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지금 보니까 각하를 했어야 되죠. 근데 뭘 했다? 기각을 했다 라고 합시다. 자, 그런데 형들 여기 보세요. 이 1심 결정에 관해서 2심 집행정지에 관해서 요렇게 불복하는 걸 항고라고 합니다. 본안소송은 항소라고 하죠. 항소라고 하는데 집행정지에 관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항고라고 한다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3심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본안소송에서는 상고라고 하죠. 여기에선 재항고라고 합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재항고라고. 그냥 저런 단어가 있구나 정도만 기억해 주세요. 재항고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사건을 보니까 2심 원심이 기각을 해버렸어요. 기각을 해버렸어. 자, 그래서 기각이 잘못됐다라고 재항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대법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진짜 극악의 난이도로 각하해야 되는데 뭘 해버렸어요?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은 대법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이 정도 되면은 사실상 시험장에 가면은 완전 다 개박살 나는 거죠. 이건 지나치게 행정쟁송에 매몰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개박살 나지만은 거기까지도 한번 해보죠. 자, 두 번째 줄.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이 사건 신청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함으로, 이 사건 신청을 배척한 결국에는 안 된다라는 거는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오른쪽 맨 끝에 원심 결정을 파기할 것은 아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3심 법원은 어쨌든 결론은
결론은 맞으니까 뭐 하지 않는다. 파기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확립된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 판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따가 또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어차피 깐 거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봐봐요. 봐봐요. 지금 만약에 문제를 두 가지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봅시다. 세 가지로. 첫 번째, 거부 처분에 관해서 집행정지가 허용되느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했던 대로 하면 돼요. 됐죠? 거부 처분에 관해서. 자, 근데 거부 처분에 관해서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어. 그럼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각하 결정이라고 정확하게 써야 돼요. 거기에서 어물쩡되면서 거부 처분에 관해서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는다. 맞죠? 근데 질문은 뭐예요? 법원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데 거기에 관해서 피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허용되지가 않는다고만 하면서. 그죠? 그럴 때는 각하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더 병딱같이 난이도가 올라가가지고 근데 각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심이 기각을 했어요. 그러면 뭐를 하진 않는다? 파기는 하지 않는다. 결론은 맞으니까.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됐죠? 근데 제가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연기일기를 잘 따라왔다면은 요 정도 추가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집행정지에 관해서 어디로 가시냐면 그 앞에 걸로 한번 가보세요. 21페이지 20 네, 18페이지입니다. 자, 18페이지 왔습니까? 사실은 이렇게 집행정지에 관해서 구성을 새로 하자라고 저한테 영감을 줬던 판례가 이 판례예요. 이 판례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다. 쭉 보세요. 뭐예요? 대강 눈으로 쫙 스킵해봐요. 그쵸, 의대증원 그 사건이죠. 이거는 사실 연기일기 때도 수업 시간에 간단히 하긴 했는데 제가 약간 병딱이라서 사실은 저는 본 거 또 보고 하는 약간 좀 모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래요. 여러분들 영화 재밌는 거 뭐 있어요? 어벤져스 막 이런 거 재밌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런 것도 본 거 또 보고 하는 약간 찐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본 거 또 봤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다가 제가 목차를 보게 된 거예요. 내용을 디립다 파다가 내용만 들여다보다가 목차를 보게 됐는데 아라비아 일본의 이 사건 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해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집행정지에 관해서 기존의 틀을 깰 때가 왔다라는 생각을 여기에서 얻었거든요. 그런 다음에 2번 목차 한번 가볼래요? 2번 목차? 가나 말고 2번 목차요. 2번 목차 20페이지에 가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실체 요건에 관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동안은 대법원 이 집행정지에 관한 결정문이 이런 식으로 돼 있었던 경우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작년에 6월에 있었는데 제가 눈치를 좀 늦게 깐 거죠. 오히려 좀 늦게 깐 거예요. 그래서 애시당초 컨텐츠를 이렇게 쪼개자 라고 마음먹게 된 거죠. 이 판례를 보면서. 자, 그럼 18페이지로 다시 한번 와보세요. 18페이지로 다시 오시면 대상 적격에 관한 판단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집행정지도 뭘 대상으로 해야 돼요? 뭘 대상으로 해야 돼? 도와줘.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해야 되죠. 그잖아요. 집행정지도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목차를 보니까 어디에 들어가요? 적법 요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처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처분 등을 대상으로 안 하면은 법원은 뭘 해야 돼요? 각하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각하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요거랑 조금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자, 봐봐요. 처분은 분명히 있어.
처분은 분명히 있는데 집행정지를 신청을 했는데 그 사이에 뭐 예를 들어서 대집행을 하고 있어요. 건물이 뽀사져 버렸어. 건물이 뽀사져 버렸어요. 그럼 그건 처분이 없는 게 아니죠. 뭐 한 거예요? 있었는데 끝난 거잖아요. 소멸된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처분이 없는 거다. 일로 포섭하면 작살 나는 거죠. 뭐예요? 예, 집행정지 이익이 없어서 각하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건 처분이 이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이미 연기일기 때 공부를 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두 번째 달라 가에 반가로 1, 반가로 2 보면은 세 번째 줄에 각 대학별 배정이 있죠. 이 사건 증원 배정이 있고 두 줄 내려가면은 2,000명 증원할 것이라고 발표한 행위 이 사건 증원 발표가 있었어요. 그죠? 이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이 사건 증원 발표 2,000명을 증원할 거다. 이거는 뭐였어요? 처분이 아니었죠. 지금 왜냐면 처분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냥 2,000명 올릴 거야 라고 하는 것 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두 줄 다시 올라가서 증원 배정 여기 있는 A 학교는 몇 명, B 학교는 몇 명, C 학교는 몇 명 이렇게 배정한 행위는 이 학교한테 의무를 부과하게 되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였어요? 처분인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 이 사건 증원 발표 이것은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처분성을 못 갖춘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뭘로 처리해야 돼요? 각하 결정을 해야겠네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넘어가세요. 19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 나 신청인 적격에 관한 판단 요래 돼 있죠? 신청인 적격인데 이 신청인 적격도 지금 목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에 들어가요? 적법 요건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신청인 적격을 못 갖췄다. 법원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무슨 결정? 각하 결정. 됐죠? 근데 선생님 컨텐츠도 알려주세요. 컨텐츠는 간단해요. 여기 있는 이 신청인 적격도 판례가 뭐가 필요하대요? 법률상 이익이죠. 근거법규 관련 법규에 의해서 보호되는 계직구 이익. 그죠? 사실적 경제적 반사적 이익은 안 통하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습니다. 완전히 일치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등장인물들이 누가 나오죠? 교수님 뭐 그다음에 그 수험생 그죠? 입시 준비생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것도 등장을 하고 교수님, 입시 준비생, 그다음에 누구도 등장하죠? 전공의도 등장하죠. 그다음에 재학생도 등장을 합니다. 그죠? 자, 그럼 혹시 기억나세요? 여기에서 신청인 적격 인정받은 캐릭터가 누구죠? 재학생이고 나머지는 아니죠. 사실적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재학생만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고 나머지는 인정이 안 된다. 그죠? 자, 그래서 반가로 2번으로 가보시면은 땡땡 대학교 의과대학 재학 중인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에 관하여인데 두 번째 줄 가의 두 번째 줄 보면은 처분의 근거법규인 고등교육법령 및 대학 설립 및 운영 규정 요게 이제 근거법규죠. 근거법규인데 여기에서 너희들을 적절한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을 거예요. 읽어보면은. 근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니까 요게 신청인 적격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여기 재학생은 인정되고 그 다음에 20페이지로 넘어가서 반가로 3번 반가로 3번 간단하게 돼 있죠. 반가로 3번은 교수님들 그다음에 전공의 또는 수험생 이들은 너네들한테는 법률적인 이익은 없다. 너희들은 각하다라는 거죠. 됐죠? 여기 있는 거. 그다음에 아라비아 2번 집행정지의 실체 요건에 관한 재항고 이유에 관한 판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실체 요건에 왜 집어넣냐? 요거를 기본적으로 모티브로 해서 집어넣었어요. 기본적으로 모티브로 해서 집어넣는데 가에 보면 관련 법리의 첫 번째 줄에 어떤 표현이 보입니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보이죠? 그 다음에 조금만 5줄만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5글자 또 뭐가 보여요? 긴급한 필요가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틀림없이 실체 요건이다. 틀림없이 실체 요건이고 요걸 못 갖췄을 때는 기각, 다 갖췄을 때는 인용. 요렇게 되는 거다. 됐죠?
자, 그다음에 반가로 2번 보세요. 판례는 적극 소극 요런 표현을 여기에서는 쓰고 있진 않는데 반가로 2번 보면은 23조 3항인 집행정지의 또 다른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 이것도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실체 요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로 포섭했어요. 됐죠? 그리고 여기 프린트에는 없는데 다른 판례 보면은 요것도 소극 요건에 포섭됩니다. 본안 판결 이유 없으면 명백하지 않을 것. 됐죠? 그렇게 요거를 근거로 해서 실체 요건에 이렇게 두 개, 나머지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집어 넣은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죠. 아니 넘어가지 마요. 20페이지 맨 아래로 내려가서 세 번째 줄 보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거기에 핵심 표현 네 글자가 딱 보여야 돼요. 뭐죠? 양자를 비교교량해야 된다라는 거죠. 비교교량해야 된다.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신청인의 손해를 희생시키더라도 공공복리를 옹호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요걸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연기일기 때 강의를 했던 내용인데 간단하게 보면은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은 나 구체적 판단 이렇게 돼 있죠. 구체적 판단. 자, 넘어가 보면은 반가로 가해 밑에서 두 번째 줄 신입생 입학 정원이 75명 증가한다고 하여 땡땡 대학교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저하될지는 모르겠지만 심하게 저하되진 않는다. 신청인의 손해는 별로 안 크다라는 거죠. 비교교량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나로 넘어가면은 밑에서 두 번째 줄 의과대학은 증원된 정원에 맞춰 수준 높은 의료인 양성을 위한 적절한 교육시설을 정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거는 뭐 본인 생각이신 그들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 뭐 시간이 충분하대요. 그들 생각은. 그 다음에 다로 넘어가서 이에 반해 원심 결정이 지적한 것 같이 국책연구소 등 세 개의 연구기관에서 의료 수요의 측면과 의사 공급의 측면을 고려하여 독립적으로 추계한 세 건의 보고서는 공통적으로 2035년에 약 10,000명 의사가 부족할 것을 전망하고 있고, 이와 같은 전망이 제시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증원 배정의 집행정지가 정지될 경우 국민보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즉 신청인의 손해는 미미한데 침해되는 공공복리는 매우 크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비교 교량해 보니까 후자를 더 옹호해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가로 가해 고액이 나옵니다. 두 번째 줄에 신청인들의 불이익보다 크다. 신청인들의 공공복리가 신청인들의 불이익보다 크다. 됐죠? 자, 그래서 아까 전에 재학생은 각하를 면해서 이쪽 실체로 넘어갔죠. 각하를 면해서 실체로 넘어갔는데 여기 있는 공공복리 요것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각. 신청인 아니 재학생 부분은, 재학생 아닌 부분은 그냥 각하. 됐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됐죠? 자, 그리고 어딜 가시냐면은 자, 5페이지 와 보세요. 5페이지. 한두 개만 더 보고 싶시다. 한두 개만. 여기 사건이 되게 복잡해요. 지금 현재랑 매우 달라서, 현대 시대랑 매우 달라갖고 굉장히 복잡한데, 자 5페이지 보면은 아라비아 1번의 사실관계를 좀 볼게요. 사실관계. 원심 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요래 돼 있네요. 대한민국 정부는 중국 정부와의 사이에 97년 11월 7일 비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서울 계린간 국제 항공 노선 이 사건 노선에 관하여 양국 각 한 객씩 지정 항공사가 주 3회 공동 운항하기로 하되 양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는 취항에 앞서 상대국 지정 항공사와 협정을 체결하여 양국 항공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 가로에 있는 부분은 제가 넣은 겁니다. 피신청인 옆에 건교부 장관 뭐 이런 식으로 판례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그냥 제가 넣어놓은 거예요. 98년 1월 24일 이 사건 노선에 관하여 신청인을 지정항공사로 지정하여 신청인은 대한항공입니다.
신청인을 지정항공사로 지정하여 노선을 배분하면서 항공법 및 항공협정 등 규정에 의한 노선 면허 신청, 사업계획 변경 인가 신청, 상무협정의 체결 및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중국 정부에 통보하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까지 요약하면 이래요. 한국하고 이제 중국 사이에 이러한 내용을 했습니다. 우리 서로 간에 이제 교역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서로 왕래하고 살자 이거예요. 왕래를 하고 살자. 그럼 어떻게 하냐? 항공사를 서로 하나씩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얘네도 한 개 지정, 얘네도 한 개 지정 그렇게 해서 얘네 둘이 협정을 맺게 하자. 협정을 맺게 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 한국은 누굴 지정했죠 지금? 네, 대한항공을 지정을 하고 여기 중국은 이제 남방항공이라고 하는 그런 뭐 회사가 있나 봐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남방항공이라고 하는 회사를 지정을 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다 신청인은 중국 민용항공총국에 의하여 중국 측 지정항공사로 지정 통보된 남방항공공사와 수차례에 걸쳐 공식 상협회의 및 비공식 접촉을 벌인 결과 1999년 11월 3일 상무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1999년 11월 3일 이어 신청인은 1999년 11월 5일 피신청인에게 위 상무협정에 대한 인가를 신청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조금만 스톱해 볼게요. 피신청인 건교부 장관한테 언제 신청했어요? 1999년 11월 5일이죠.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생일 전날이죠. 네, 제 생일 전날이에요. 자, 아무튼 안 중요하고 1999년 11월 5일에 자, 신청을 했고, 자, 근데 나로 한번 다시 올라가 볼게요. 이게 날짜가 조금 의미가 있는데 나에 가면은 건교부 장관이 1998년 1월 24일 이 사건 노선에 관하여 대한항공을 지정항공사로 지정을 했어요. 98년 1월 24일. 근데 건교부 장관한테 대한항공이 신청한 날짜가 99년 11월 5일이죠.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1년 9개월이 넘었죠. 1년 9개월 동안 대한항공이 미적미적 되면서 뭉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교부 장관 나는 위대한데 내가 지정해주고 1년 지금 9개월 10개월 다 돼가는데 인제 신청해? 그래서 야마가 돌아버린 거죠. 빨리빨리 했어야지. 예. 자, 이제부터 이제 야마가 돌아버리는 건데, 자, 라로 다시 갈게요. 인가를 신청하고 중국 민항 총국으로부터 같은 달 2일 경영 허가를, 같은 달 7일 취향 허가를 각 취득한 뒤 같은 달 10일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노선에 관한 국제선 정기 항공 운송 사업 노선 면허를 신청하였다. 그래서 다 1999년 11월 5일, 10일 요때 한 거예요. 피신청인은 1999년 12월 10일 신청인에게 운수권을 배분받은 후 1년 이내 노선권을 행사하지 않아 노선권 배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라고 하면서 위 인가 신청과 노선면허 신청 불가하다라는 이유로 반려하였고, 같은 달 16일에는 신청인에게 운수권을 배분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이 사건 노선에 취항하지 않음으로써 노선 배분의 효력도 상실되었다 라고 통보하고, 한편 피신청인은 1999년 12월 30일 피신청인 보조 참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조 참가인은 아시아나항공입니다. 봐봐요. 얘네가 신청을 하고 했잖아요. 그잖아요. 그랬더니 아시아나항공이 그러면 우리가 운행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잽싸게 정말 스피디하게 신청을 해버립니다. 그랬더니 너네한테 니네가 운행해, 수익적 처분을 이렇게 해버립니다. 니네가 운행해 라고 이렇게 수익적 처분을 해버려요. 자, 그랬더니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다퉈야겠죠.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다퉈야 될 텐데 대한항공은 얘네를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 수익적 처분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수익적 처분을 다투기 신청하면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테마가 뭐예요? 집행정지죠. 요거에 관해서 이제 집행정지를 신청을 한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과연 신청인 적격이 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자, 바부터 다시 볼게요. 피신청인은 99년 12월 30일 보조 참가인에게 이 사건 노선의 운수권을 배분하고 같은 달 31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중국 측에 우리나라 측 지정항공사가 참가인으로 변경되었음을 통보하였다. 참가인은 2000년 3월 9일 남방항공과
상무협정을 체결한 뒤에 같은 달 10일 피신청인에게 인가신청 및 이 사건 노선에 관한 노선 면허를 신청하여 같은 달 15일 그 면허를 취득하고 중국 민항 총국으로부터 2000년 4월 30일 이 사건 노선에 관한 취향 허가로 취득한 다음 같은 해 4월 3일 위 노선에 취항하였다. 잽싸게 비행기를 띄웁니다. 그러니까 빨리 했어야죠. 얘네는 시키면 빡빡빡 하는 거예요. 아시아나는. 아, 뭐 회사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뭐 아시아나항공 타본 적도 없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자, 같은 해 4월 24일 경영허가를 취득하여 지금까지 이 사건 노선을 취항하고 있다. 누리고 있어요.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참가인에게 이 사건 노선에 관한 노선권을 배분하고 수익 노선 면허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2000년 3월 21일 서울행정법원 어쩌고 노선권 배분 처분 취소 소송을 그 다음에 같은 달 28일 법원 뭐뭐뭐로 노선 면허 처분 취소 소송을 각 제기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면은 좀 체크 좀 해놓으세요. 세 번째 줄에 배분 처분이 있어요. 그거 알파라고 해놓으세요. 배분 처분. 그 다음에 그 줄 맨 끝에 면허 처분이 있는데 요걸 베타라고 좀 표기를 해놓으세요. 알파 베타. 배분은 알파, 면허는 베타. 자, 아라비아 2번 원심 결정의 요지. 신청인이 피신청인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노선 면허 처분. 노선 면허 처분 이거 아까 전에 뭘로 하기로 했죠? 베타 처분으로 하기로 했죠. 노선 면허 처분 가로 열고 이하 이 사건 처분의 존속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함에 대하여 원심은 참가인에 대한 노선 면허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하여 면허 처분 즉 베타죠. 정지된다고 하여 신청인에 대한 노선 배분 아까 뭐였어요? 알파 베타가 없어진다고 해요. 알파의 실효 통보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노선 면허 신청 거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어 신청인이 즉시 이 사건 노선에 취항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정지로 노선 면허 등 처분을 받지 못한 신청인이 불이익이 회복된다고 볼 수 없을 것이어서 그 다음 줄 마지막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즉 2심은 어떻게 본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네, 집행정지에 이익이 없다라고 봤던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아라비아 3번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인데 대법원은 조금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단락을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법률상 이익이 나오죠. 이건 신청인 적격의 법률상 이익이에요. 신청인 적격. 자, 두 번째 단락. 그러므로 신청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살펴본다. 먼저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참가인은 신청인과의 관계에서 종래 가지던 전 세계 또는 중국 내 노선의 점유율이 증대되어 경쟁력과 대내적 신뢰도가 제고되을 얻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노선을 바탕으로 하여 이에 연계되는 노선망의 개발이나 국제항공계의 타 항공사의 전략적 제휴기를 얻게 되는 반면 누가예요?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중국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유명해진다 이거예요. 야, 쟤네는 중국에도 왔다 갔다 하고 진짜 좋은 항공사인가 보다. 참가인은 이런 이미지 이런 걸 누릴 수가 있는데 신청인은 거기 오른쪽에 참가인과의 관계에서 종전보다 점유율이 감소됨으로써 경쟁력과 대내적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연계 노선망 개발이나 타 항공사와의 전략적 제휴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근데 대법원이 볼 때는 이런 거예요. 신청인 적격의 법률상 이익은 어디서 보호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다 경제적인 거고 간접적인 건데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려면 어디에서 이익을 보장해야 돼요? 법에서 근거법규에서. 아 그래 너네들한테 이런 뭐 경제적인 거 뭐 그래 오케이 뭐 너네들 덜 유명하고 뭐 신뢰도가 떨어지고 아시아나에 비해서 약간 구린 것 같고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건 법률상 이익이 아니다. 이런 거는 그냥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거다. 따라서 신청인 적격이 뭐다? 없다라는 거죠. 신청인 적격이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각하해야 되죠. 근데 2심도 결국에는 결론은 어때였어요? 각하였죠. 그죠? 자, 그래서 4번으로 넘어가세요. 7페이지에. 자, 아라비아 4번. 그러므로 이 사건 효력정지 신청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할 것인 바 원심이 그 설시에 부적절한 점은 있으나 원심은
집행정지에 이익이 없다라고 했는데 대법원은 집행정지 이익은 논외로 하고 뭐가 없다고요. 신청인 적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적절한 면은 있지만은 자, 두 번째 줄 이 사건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하여 이를 각하한 결론은 정당함으로 결론은 맞으니까 끝 됐죠? 재항고를 기각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신청인 적격에 관해서 좀 살펴봤고요. 신청인 적격에 관해서 조금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좀 오래 걸리더라도 오늘 여기 있는 집행정지에 관한 테마는 다 끝낼 겁니다. 됐죠? 러닝 타임이 1시간 정도 됐으니까 깔끔하게 10분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